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중국 정부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거리는 어떻게 하면 경기를 좀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간단 명료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대규모 돈풀기에 나선다.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한다. 두 번째는 각국의 경쟁적인 돈풀기는 곧바로 환율 전쟁을 뜻합니다. 자국의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서 자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른바 상대국 이익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근린 궁핍화 정책이 만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사용했던 그런 글로벌 환율 전쟁이 10년 만에 다시 재현되는 것을 뜻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자국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고평가됐고, 그 과정에서 2009년도에는 수출이 무려 13.9% 전년 대비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글로벌 환율 전쟁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요 국가들의 양적 완화 정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가? 유럽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유럽이 양적 완화 정책의 표문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은 ECB는 9월 12일 날 현재 제로 기준금리를 0.1포인트 내릴 예정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포인트가 되는 셈입니다. 금리가 마이너스 된다는 게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유럽이 마이너스 0.1%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유럽 최대 경제 국가인 독일이 2분기에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마이너스 성장률이 컸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서둘러 실시하게 됐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이외에도 채권 매입을 통해 가지고 돈을 푸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나은 미국도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9월 17일과 18일 현행 2에서 2.2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중앙은행을 계속적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수준까지 끌어내려라, 이렇게 재촉하듯이 여러 번 트위터를 날렸는데요. 그런데 급기야는 9월 12일에는 새로운 트위터 내용이 날라왔습니다. 그것은 제로나 마이너스 금리까지 끌어내려야 된다. 제로나 마이너스 금리까지 끌어내려야 된다. 이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이야기합니다. 중국 역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6%의 경제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서 추가로 돈을 풀어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인한 지급준비율을 더 내리고 돈을 풀기 위함입니다.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대출 우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본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위험해지게 되면 모두가 안전자산인 엔화를 찾으니까 엔고 위협이 동시에 찾아오자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다만은 엔화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엔화를 수요하게 되고 결국은 엔고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더 낮추거나 국채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돈 풀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가 되면 주요 국가들은 일단 우리부터 살고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돈 풀기, 즉 양적 완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는 그런 정책으로 나서게 됩니다. 각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자국부터 살아남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9월 3일자 기사에서 중앙은행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환율 전쟁에 갇혔다. 그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은 도미노 효과, 연쇄 효과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비판하지만 막상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각국이 살아남기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금리 인하 정책, 환율 경쟁이라는 것, 환율 전쟁이 큰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경제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양적 완화에 관한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들이 높겠구나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극단적이긴 합니다만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각국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경쟁적으로 돈 풀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6차례 정도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총액 대출 한도 정액, 은행 자본 확충 펀드, 채권시장 안정펀드 대출 등을 통해 가지고 취약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높였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가 상당히 가라앉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아마 실마리는 범세계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양적 완화의 여파로 한국은 실물 경제가 침체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 시중에 유동성으로 공급된 그런 자금이 마땅히 투자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손쉬운 방법으로 아파트 시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아마 이것이 최근에 아파트 가격의 급등의 한 원인이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동안 저금리를 만끽하는 시간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후유증은 그때의 문제고 당분간은 부채 부담에 시달리는 분의 금리 부담이 조금은 완화되는 그런 시기를 겪겠다. 물론 수출 전선에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